여러분, 오늘은 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준비가 한 집안의 충격적인 비밀과 연결되면서 기구한 운명을 마주한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는 믿기 힘든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삶은 바쁘지만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사업에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꾸리게 되었죠.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예비 신랑 민재와 함께 그의 가족을 처음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이제는 그의 가족이 저의 가족이 될 사람들입니다. 민재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도 분명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서영아, 우리 집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랑 동생네가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걱정 마. 그의 이 한마디에 저도 긴장을 조금 풀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막상 도착한 그의 집에서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애미야, 아직도 밥 준비 안 됐니? 형님 될 사람이 오셨는데 이게 뭐야? 대체 어디서 그런 태도를 배웠어?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허둥지둥 움직이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동시에 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구겨진 옷과 초췌한 모습, 그리고 허리를 굽힌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놀라며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대하는 거지? 민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재수 씨야. 둘째 형수님인데 저 사람은 좀 부족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저렇게 대한다니. 아무리 형수님이라고 해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비 시모는 식탁에 앉아. 내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예비 시동생 또한 동서를 가리키며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 는 식의 말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의 중심에 있던 그 여성, 제 예비 동서는 밥 한 술 뜨지도 못한 채 가족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상황에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목걸이 너무 익숙한데? 제가 8살이던 그해 동생 민정이 잃어버리기 전에 하고 있던 목걸이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저분이 민정이란 말인가? 가슴이 뛰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날의 만남 이후 예비 동서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식모처럼 부려지고 있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죠. 특히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제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여동생 민정이가 하고 있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저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변명할 여유조차 없었죠. 머릿속은 온통 그 목걸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겨울날이었어요. 민정이는 5살로 저를 너무나 잘 따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민정이를 항상 예뻐하셨고 외할머니께서는 민정이에게 특별히 금목걸이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목걸이는 민정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민정이가 사라졌습니다. 민정이는 엄마가 학교 앞에 데리러 가겠다고 하셨음에도 저를 마중 나오겠다며 먼저 집을 나섰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민정이의 작은 신발 한 짝만 발견되었고 민정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온 동네를 뒤졌고
경찰서에도 수없이 문의했지만 민정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그 일이 일어난 날을 그날이라고 부르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민정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저 역시 제 동생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본 목걸이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똑같았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비 동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민재에게 저 목걸이가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 동생이라면 단순히 확인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민재, 동서분은 어떤 분이야? 예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민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재수 씨?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대. 부모님 없이 자란 게 안쓰러워서 우리 집에 받아줬다고 들었어. 근데 솔직히 좀 답답해. 뭘 해도 좀 모자라 보이거든. 고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은 민정이가 민재의 시댁에 와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죠. 하지만 민재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동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동서를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며 조금씩 확인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저는 예비시댁에 다시 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동서를 처음 본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서가 과연 제 잃어버린 동생일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목걸이와 고아라는 단서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재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곧바로 동서에게 묻기에도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예비시댁을 방문해 그녀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 민재의 어머니로부터 집에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흔쾌히 초대를 수락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시댁에 도착한 날 저는 일부러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민재는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동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아, 동서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을 걸자 동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할게요. 형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저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동서님, 목걸이 참 예쁘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걸이를 손으로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 이 목걸이요?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거든요. 보육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다니 제 동생 민정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혹시 가족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5살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그리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그런지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차마 바로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로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가 제 동생인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좀 더 많은 단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녀에게 어릴 적 우리 가족과 관련된 사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저는 동서에게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추억에 대해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붕어빵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릴 적 민정이는 겨울이면 늘 제게 붕어빵을 사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그녀가 제 동생일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저는 다음 방문에서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민정이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목걸이와 동서의 기억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죠. 그날은 시댁에 다시 초대를 받은 날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전화로 새아가가 요즘 뭘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서영 씨가 도와주면 좋겠네. 라며 불쑥 부탁을 하더군요.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에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동서는 여전히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도와주겠다며 옆에 섰죠. 아, 형님, 또 오셨어요? 오늘은 괜찮은데? 그녀는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일부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그녀의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서님, 이 목걸이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했나 봐요. 혹시 특별한 표식 같은 게 있나요? 요즘은 맞춤 제작도 많잖아요. 제 질문에 동서는 잠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 목걸이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긴 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있었던 거라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새겨져 있는 건 확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민정이 목걸이 안쪽에 MJ라는 이니셜을 새겼던 기억이 떠올랐죠. 혹시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예뻐서요. 요즘엔 이런 디자인을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목걸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서는 흔쾌히 목걸이를 풀어 제게 보여주었죠. 목걸이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M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은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죠. 기쁨,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쁨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는 것이고 슬픔은 그녀가 고아로 자라며 겪었을 고난 때문이었죠. 그리고 분노는 그녀가 예비 시댁에서 받았던 대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목걸이를 동서에게 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목걸이 정말 특별하네요. 동서님께도 정말 소중한 물건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물건이라서요. 이 목걸이를 보면 왠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 동생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당장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들키면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동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그녀에게 사실을 밝히고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요. 동시에 예비 시댁 사람들이 동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 동생을 지켜내고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나는 예비 동서를 따로 만나기로 했다. 예비 신랑에게는 동서와 좀 더 친해지고 싶다. 며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고 그는 별 의심 없이 동의를 해주었다. 약속한 날 동서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카페에 나타났다. 내가 그녀를 불러냈다는 사실이 의아한 듯 했다. 형님, 오늘 만나자고 하셨다니 조금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차근차근 말문을 열기로 했다. 사실은 동서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기다렸다. 나는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를 꺼냈다. 잃어버린 동생이 차고 있던 목걸이, 그녀의 나이, 고아로 자란 배경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며 하나하나 맞춰갔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그녀가
내가 목걸이에 새겨진 MJ라는 이니셜을 언급하자 손으로 목걸이를 쥐고 말을 잃었다. 형님, 정말 이상하네요. 저도 어릴 적 이름이 민정이었어요. 제 언니도 민수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겨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정아, 내가 바로 내 언니야. 민수 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정말 언니가 맞아요?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가족이 언니였다니.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민정아. 언니가 더 일찍 널 찾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울며 말했다. 어릴 때는 언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날 찾아줬네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내가 이런 집에서 더 이상 고생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우리는 서로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도 잠시였다. 나는 이제 그녀를 예비시댁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괴롭혀온 시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고 동생을 지킬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동생 민정과 재회한 이후 나는 그녀를 시댁에서 구해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정이 지금까지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바로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민재와 시댁 식구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생각하니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구해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민정아, 내가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 구체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보여줘야 하잖아. 민정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곧 내 말을 받아들였다. 형님, 아니, 언니, 내 말이 맞아. 내가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 나는 민정에게 핸드폰 녹음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녀가 시댁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를 녹음하거나 기록하라고 했다. 또 그녀가 마트에서 일하며 벌었던 월급이 예비시모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을 찾도록 도왔다. 그날 밤 민정은 몰래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어머니가 아까 또 저를 크게 혼냈어요. 오늘은 내가 간장을 사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녹음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민정아,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돼. 너를 함부로 대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증거가 될 거야. 계속 모아두자. 민정의 목소리엔 여전히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만 조금씩 힘을 내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나는 민재와 시댁 식구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민재의 회사 재정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몇 번의 신제품 실패로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민재는 이를 숨기고 나에게 투자를 요청하려 했던 것이었다. 시댁 식구들 역시 민정의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의존하는 상태였다. 민정이 이 집을 떠나면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이 민정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이유가 분명해 보였다. 며칠 후 민정은 내가 부탁했던 증거들을 잔뜩 모아왔다. 녹음 파일에는 예비시모가 민정을 모욕하고 시동생이 그녀에게 화를 내며 이를 떠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파일들을 들으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젠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우리 준비한 대로 진행하자. 민정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간단했다. 먼저 민정의 안전을 확보한 뒤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의 준비된 증거를 보여주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민정과 이혼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나는 민정을 위해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정이 증거를 모아온 지 며칠 뒤 나는 마침내 시댁과 직접 맞설 준비를 마쳤다. 민정에게는 며칠간 나와 함께 지내자고 설득했고 그녀도 이제는 시댁의 폭언과 학대를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다며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남은 건 시댁 식구들과 직접 대면해 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일이었다. 그날은 민재의 집으로 찾아가는 날이었다. 민정은 처음엔 가기 싫다며 망설였지만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자 용기를 냈다.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비 시모와 예비 시동생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재도 그 옆에 앉아 무언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예비 시모는 특유의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서영 씨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민정이도 따라오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민정이가 앞으로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요. 예비 시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정이가 어디 간다는 거야? 이 집에서 나가면 살 곳도 없을 텐데. 맞아요. 당신이 어떻게 이 집을 떠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너를 먹여 살린 줄 알아? 예비 시동생까지 끼어들며 화를 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이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말했다. 먹여 살렸다니요? 민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마트에서 일하며 번 돈을 다 당신들에게 바쳤는지 알고나 말하세요. 그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나는 민정이 모아온 은행 거래 기록과 녹음 파일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다. 녹음 파일에서는 예비 시모와 시동생이 민정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은행 기록에서는 민정의 월급이 매달 예비 시모의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건 뭐야? 예비 시모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이 민정을 어떻게 대했는지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민정과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자료를 법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폭언과 착취에 대한 고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격분했지만 민정은 의외로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 이제 더는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런 대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민정이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말하자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민재는 나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다. 서영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우리 모두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민정이가 이 집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당신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민정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결국 나는 민정과 함께 그 집을 나왔다. 그들의 항변은 끝까지 이어졌지만 나는 민정을 단호히 지켰다. 민정은 문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언니, 나 정말 괜찮을까?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민정아, 이제부터 진짜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언니가 다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시댁에서 민정을 데리고 나온 그날 밤, 나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정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는 안도감도 함께 느껴지는 듯 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민정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 집에서는 누구도 널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차를 손에 들고도 가만히 있었다.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나 진짜 괜찮을까? 그 집에서 나와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언니가 널 지켜줄 거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후 나는 민정의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했다. 민정이 시댁에서 겪었던 학대와 착취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했기에 이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민정이 마트에서 번 돈을 예비 시모가 가로챈 사실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정신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민정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티려 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자 결국 그들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정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니, 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있었거든. 내가 혼자 살면서 힘들었던 만큼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민정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언니가 뭐든 도와줄게. 학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원해줄게.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민정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녀는 열심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녀를 지원하며 함께 살고 있었고, 우리 둘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졌다. 어느 날 민정이 문득 말했다. 언니, 내가 시댁에 있던 동안은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언니가 날 믿어줘서 이제 나도 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민정아, 넌 언제나 소중한 사람이야. 이제 내가 빛날 시간만 남았어. 그 후로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었다. 한 번쯤 그들이 찾아와 다시 민정을 붙잡으려 할까 걱정했지만 시댁은 이미 민정 없이는 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민재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사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다. 그 모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단지 민정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민정과 나는 부모님의 묘를 찾아가 그간의 이야기를 전했다. 묘 앞에 앉아 민정은 한참을 울었다. 엄마, 아빠, 언니가 저를 찾아줬어요. 이제 더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나는 민정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민정아, 우리가 함께하니까 이제 괜찮아. 민정이 공부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새 우리 두 자매는 서로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날 민정이 문득 물었다. 언니, 혹시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정아,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항상 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녔잖아. 언니가 붕어빵을 사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곤 했었지. 민정은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붕어빵. 그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땐 정말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거든.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려왔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정이 잠든 후 혼자 앉아 우리 가족의 앨범을 꺼냈다. 부모님과 민정 그리고 나, 4명이 함께 찍은 사진 속 민정은 항상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 민정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혼자 고생했던 것. 이제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 얼마 후 민정은 공부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험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언니, 내가 이 시험 꼭 합격할 거야.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정아, 넌 분명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내가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면 누군가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시기 나는 또 한 번 민정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시험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민정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사실 나 요즘 조금 두려워.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정아, 실패해도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일을 해냈어. 내가 그 집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언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 지금도 그 집에서 울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민정은 합격 소식을 전하며 내게 달려왔다. 언니, 나 합격했어. 나 이제 진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정아, 정말 축하해. 내가 해냈구나. 이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후 민정은 한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언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언니 덕분이야.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민정은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